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언론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기업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좋아서요? 아니죠. 괴로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려워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과 삼성전자의 돌파구는 어디일까? 과연 바닥은 찍은 것일까? 우리의 많은 궁금증들을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님 모셨는데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최근의 흐름은 이제 모두가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월말에 실적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결국 이제 부문별 성과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체크해야 될 게 다음 순서죠. 네, 그렇습니다. 예. 31일 날 발표할 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략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좀 관전 포인트입니까? 네. 뭐 역시 뭐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지만 네. 이제 반도체고요. 반도체에서 뭐 HBM 때문에 좀 고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비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네. 뭐 아직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더 안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HBM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그러니까 우리가 쪽에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죠. 네, 그쪽에 네. 더 걱정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네. 아마 이번에 이제 실적 공개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일회성 비용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네. 이제 정말 일회성이냐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비메모리 쪽이 조금 부진 영향을 줬었죠. 상반기 내내 지금 적자였고요. 예. 원래 지난번에 그 실적 발표회 때는 이제 하반기 때는 흑자 네. 전환을 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 나왔는데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부 일회성 비용들, 그 일회성 비용이 이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추정컨대는 이제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네. 일종의 상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케이스에는 연말에 더 상각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네.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4분기 실적에도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특별 계정이 뭐 잘한 분들 성과급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연말에 그러면 좀 늘상적인 건데 그런 것이 아닌 말씀하신 약간 구조적 요인을 조정하기 위한 거라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컨퍼런스 콜 하겠죠. 하면서 얘기할 텐데 4분기에 대한 뭐 가이던스를 회사 측에서 보통 삼성전자를 하면 줍니까? 4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국내 기업들은 사실 뭐 실적 가이던스를 그렇게 주지 않는 네. 편이고요. 이제 다만 그 반도체 우리 메모리의 디램과 낸드의 뭐 빗 그로스 가이던스 이 정도를 좀 주는 편이고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이 9.1조이지 예. 않습니까? 이제 4분기는 저희는 그보다 높진 않을 것 같다. 예. 8조 원대 후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HBM에서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내줬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좀 굳어져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들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비메모리, 디램 쪽도 그런데 일단 HBM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면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는 뭐 시장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 자기들의 스케줄대로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망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HBM은요? 이제 사실은 그 삼성도 HBM 매출액이 꽤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엔비디아 향이죠. 네, 엔비디아에 예. 이제 납품하느냐 예.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대에 못 맞추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요. 예. 특히 이제 HBM3E에서 이제 격차를 좁히거나 역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하기에는 쫓아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늦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HBM3E는 그냥 뭐 건너뛰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 역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결국 4로. 네. 뭐 그때 가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된다 이제 네. 이런 의견들이 내부적으로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HBM 말고 우리가 뭐 레거시라고 하는 범용 전통적 D램 쪽에서의 흐름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비메모리 얘기를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죠? 파운드리 쪽은 걱정거리이고 그나마 좀 기대했던 게 이제 기존 제품들의 회복 혹은 가격 인상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전망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HBM이 왜 삼성이 잘 안 되고 있을까? 네. 이제 그 부분들을 처음에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후공정에서 그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다르죠. SK 하이닉스가 MR 머프라는 방식을 네. 쓰고 있고 삼성은 TC NCF라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과 같은 방식을 쓰는 마이크로는 엔비디아의 퀄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최근에 많이 퍼졌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칩 자체, 그러니까 DDR5의 칩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이 이제 HBM이 좀 딸리니까 레거시에서 만회를 많이 할 수 있을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네. 갖고는 있었는데 그 레거시 쪽 시장이 좀 생각보다 조금 슬로우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조차도 경쟁사를 압도한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를 좀 키우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메모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반도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핸드폰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그 피크는 한 10년 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다들 뭐 내부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사의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좀 변화가 큰 폭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목표가를 실적도 반영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낮추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유진에서는 센터장님은 91,000원에서 82,000원으로 조정을 하셨군요. 예. 대체적으로 애널리스트의 시각은 어쨌든 뭐 밸류상으로는 사실은 매력은 있다고 하잖아요. 목표가 하향되는 것들은 소위 이제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실적을 반영해서 더 목표가가 내려갈 그럴 가능성도 얼마나 될까요? 그런 가능성.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저희가 이제 각 사업부별로 좀 쪼개서 이제 경쟁할 만한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사업부를 빼고 예를 들어 핸드폰, 그다음에 가전, 뭐 하만,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제 쪼개서 쭉 보고 가지고 있는 순현금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서 현재 그러면 삼성전자의 그 내재되어 있는 반도체 사업의 가치는 얼마일까? 그걸 해보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반도체를 예전보다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연 이제 더 낮아질 거냐 사실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과거에는 삼성전자의 PBR 저점은 한 1.1배 정도였는데 이제 지금은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배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물론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 비관적인 전망들이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투영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비관 존 템플턴이 이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시장에 비관이 엄청 팽배했을 때가 사실 주식을 살 때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분인데 물론 지금 심리는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은 온통 뭐 우리가 제목도 사면 초과라고 다뤘지만 좋은 얘기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 돌파구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지만 이제 변화죠, 변화. 그 변화가 뭐 인적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전략적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첫 단추로 지금 이제 반도체 사업 부장을 교체를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전용현 부회장이 등판하셨고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뭐 리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 전에 뭔가 방향성 제시가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장의 그 눈높이에 맞는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뭐 순현금 이런 거 얘기하실 때 제가 딱 번뜩 들었던 것이 그동안 계속 빅딜의 M&A를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사실 뭐 살려고 하는 건 몸값을 비싸게 바르고 또 한편에서는 실제 삼성이 이 금고에 그만큼 돈이 있냐 뭐 이런 논란까지도 있었는데 M&A 얘기는 뭐 쭉 들어갔네요. 좀 기대할 만한 게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M&A를 해서 확장한다기보다는 네. 내부적으로 추스리는, 기본적인 네. 펀더멘탈 더 다지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D램에서의 경쟁력을 왜 잃었는지, 그리고 아니면 내부적인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지만 보고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결국은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더 좀 견고하게 만드는지가 더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물론 이제 아까 기술적인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지만 뭐 적지 않은 얘기가 삼성의 이제 조직에 관한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간단치 않다라는, 예를 들면 뭐 디램가가 떨어지다가 감산하고 반등하고 이러면 뭔가 딱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분석하신 우리 애널리스트인 센터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고민이 있다. 네. 외국인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그게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가 되면서 지수를 누르주는 거 아닙니까? 연속 최장 순매도 일자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전에도 그랬던 경우가 있었는데 2022년 3월 그때가 이제 순매도를 많이 했던 때인가 보죠. 그때보다도 기간도 길고 금액도 크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밸류를 따지면 그러면 좀 이제 서서히라도 접근을 해도 될 때인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가치는, 내재적 가치는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좀 과도하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거 밑으로 가는 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업사이드가 더 많은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과연 트리거가 과연 뭐냐, 네. 그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게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변화, 뭐 시스템적 변화 또는 조직적 변화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 뭐 지금 5만 전자라고 그러는데요. 뭐 6만 7만 원대 뭐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게 이제 아까 삼성전자 여러 분야별 가치를 좀 떼어서 계산을 해보고 글로벌 동종 기업들과 비교를 하셨다는데, 반도체 부분의 가치가 사실은 뭐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수치로 나온다는 거는 그 가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한 뭐 자산과, 우리 보통 자산과 부채 이렇게 보잖아요. 투자한 대비해서 그만큼 거기서 이익이 안 나오고 있어서 마이너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그 핸드폰 사업부를 샤오미라든지 또는 애플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고 이제 당연히 저희가 거기에서는 디스카운트를 좀 하죠. 왜냐하면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측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디스플레이는 뭐 BOE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가전사업부는 LG전자 또는 뭐 중국의 뭐 메이디 이런 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부가 이제 독립된 회사였으면 어느 정도 가치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래서 이제 빼 나가는 거죠.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에서. 그러면은 남는 게 이제 반도체 부분의 가치일 텐데 그게 대략 그 원화로 치면 한 마이너스 30조에서 한 50조 사이 정도밖에 현재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산 방식에 따라서 조금 저기가 하긴 하네요. 그냥 다른 거를 빼고 남으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고, 사실은 그런 비교라고 하면 반도체 부분도 반도체 부분에 비슷한 업체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삼성의 메모리 쪽에 캐파를 비교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들. 다음 넘어가기 전에 혹시 외국인들 뭐 애널리스트시고 뭐 많은 그런 외국계 뭐 이런 분들하고도 소통하고 그러실 텐데, 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한국의 대표 기업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 이거를 한국 경제, 한국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는 삼성전자의 요인도 있고 또 한국 경제의 뭐 장기적인 이 비전에 대한 좀 약화된
그런 심리가 좀 많이 반영된 것들이 같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한 기업 또 삼성전자에 투자한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이 있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HBM 쪽 얘기,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시장 기대치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평가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제 결국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큰 변화의 시기잖아요. AI라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전략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큰 차이로 나타나고 그렇죠. 있다라는 예.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시기였으면은 뭐 이렇게 큰 차이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변화의 시기에 결국은 미국에서도 엔비디아와 인텔의 운명이 갈리고 있는 거고, 국내에서도 결국은 이 AI 반도체랑 엮여지는 HBM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하이닉스랑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역전되는 이런 저희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게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 잠깐 제가 설명을 네. 드리면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한 9년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설정한 이유는 아마 2014년 이후가 그래도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9년 동안의 누적 영업이익을 보면 삼성전자가 200조가 약간 넘고요. 하이닉스는 한 7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삼성의 그 반도체의 이익 창출력은 하이닉스의 한 3배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저희는. 네. 근데 2023년, 2024년 뭐 좀 남긴 했지만 그 예상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2년 동안에 누적 영업이익이 2.5조가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15.6조가 될 것 같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이닉스가 그 어떤 전략적인 대응에 있어서 삼성전자보다 더 우위에 있었고, 그게 굉장히 큰 격차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서요. 뭐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시대가 당장은 안 변하는 것 같아도 그런 구조 변화들이 꽤 나타납니다. 뭐 삼성이 또 여기서 완전히 뒤처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런 구조를 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옛날 잘하는 것만 알고 있어가지고요. 네. 노래 아파트 하면 윤수일 생각하는데 요즘은 로제 생각하는 것처럼 구조가 바뀝니다. 거기 하이닉스랑 마이크론하고 비교하신 차트도 이제 달러 기준으로 비교하신 게 있는데 요거는 무슨 의미인지 함의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주가도 불만족스럽다는 것이죠. 네. 그 최근 분기,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어저께 발표한 실적, 그리고 마이크론은 지난달에 이제 발표한 실적이 있거든요. 예, 달러로 환산한 겁니다. 달러로 예, 환산해서 네. 비교를 해보면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비해서 매출액은 1.67배 네. 정도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3배 정도가 예.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대비해서 8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억울하죠. 저희 국내 이제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결국은 한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밸류업이 많이 돼야 되는 그런 근거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그럼 밸류업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 한국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뭐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도 참 어려운 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상당히 그 격차를 벌이면서 가지만 거기에 만족하면 또 이제 다음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기업들은 그 다음은 뭐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발굴하고 개발하고 그럴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글래스 기판 이런 걸 주목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아마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CXL은 저희도 들어봤고요. LPCAMM, 이건 뭐 LP캠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뭐 다른 그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얘기도 좀 한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 새로운 큰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예. 뭐 알고 계신 것처럼 문제점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전력 소모가 많다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점들이 있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 방법들 또는 이제 설계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메모리의 기회가 많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특히
그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게 결국은 프로세서랑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네. 굉장히 전력 소모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로 지금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야에 이제 잘 대응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더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최근에 이제 우리 삼성이나 인텔이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들 저희가 한번 좀 잠깐 짚어본다면, 그 무어의 법칙이 이제 사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슈링크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됐고, 그때 되게 중요해지는 게 결국은 인터페이스라든지 또는 패키징, 뭐 이쪽에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볼 때는 메모리에 좀 더 기회가 아직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변화들, 특별히 이제 그런 빅테크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거고, 또 SK하이닉스가 결국 엔비디아의 요구를 맞춰줬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네네. 어젠가 보면 또 뭐 테슬라에서 물량을 받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그 빅테크들하고 연관 관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기존에는 이제 엔비디아 가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갔는데,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주가를 못 쫓아갑니다. 그 요인은 어디 있는 건가요? 이제 뭐 저도 뭐 굉장히 답답하죠. 네. 아까 마이크론이랑 네, 비교를 네. 해드렸습니다. 좀 답답하고, 또 특히 최근에 한두 달 전인가요? 그 이제 메모리 겨울론이 또 다시 예. 등장을 했죠. 그래서 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그 우려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또 그 얘기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명확하게 나타난 거죠. 지금 PC랑 스마트폰 수요가 좀 안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게 뭐 내년도 초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그전에 마이크론도 그렇고 많은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AI 관련된 수요는 너무나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외가 돼 있었는데, 메모리의 전반적인 문제가 소외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결국 실적으로 극복해 나가면 그 분위기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장밋빛 전망만 있느냐? 뭐 그렇지 않죠.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HBM도 하이닉스의 기존의 독점적 구조가 마이크론 얘기도 하셨고, 뭐 AMD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경쟁자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럼 SK하이닉스의 HBM 쪽에서의 경쟁력 어떤 대응 혹은 그런 경쟁력을 어느 정도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올 초부터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되게 많았죠. 네. 삼성이 뭐 만만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가 치고 나올 것이고,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삼성이 계속 못하진 않을 거겠죠. 그래서 예. 좀 올라온다고 보면 사실은 하이닉스도 내부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제 내년도까지는 HBM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량이 다 지금 픽스가 됐고, 네. 가격도 제가 내고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뭐 하이닉스의 HBM 실적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2026년도부터는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삼성도 지금 많이 뒤처져 있지만 좀 그 반격의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20만 원 회복하고 있습니다. 20만 3천 원 언저리인데,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러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이제 올해랑 내년도의 BPS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한 2.5배를 설정을 해가지고 네. 28만 원 지금 목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조금 갔었던 그 PBR 밸류 정도가 그 정도 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이야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했고요. 물론 소부장은 오늘 뭐 구체적으로 뭐 섹터나 기업 얘기는 할 건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그림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른 소부장들에 대한 시각이나 혹은 전략 좀 알려주고 가셔요. 네. 이제 결국은 그 삼성 하이닉스랑 연관이 있는 쪽으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삼성이 좀 부진한 상황이라 뭐 SK 하이닉스 또는 그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TSMC의 서플라이 체인에도 들어가 있는 회사들, 그런 업체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사실 뭐 이렇게 반도체 상황이 이렇게 만만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후공정에 대한 투자는 계속 좀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업체들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 회사 중심으로 여전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딥사이트 반도체 그리고 우리의 고민인 삼성전자 그리고 또 기대가 있는 서로 명암이 엇갈리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풀어봤습니다. 또 뭐 내년 전망 자료도 쓰고 계시고요. 반도체 내년 전망 이런 것도 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좀 모셔서 내년 전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